자, 심화이론과정 1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1페이지예요. 101페이지 네 번째부터 부동산 공급의 위험이 특징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번째부터 옆에다가는 별표 4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4개 해두시고 먼저 부동산 공급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토지만을 대선합니다. 참 토지만을 대선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공급은 흔히 어떤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절대량을 늘리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경제 공급은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토지는 어때?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지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이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환이 진행 토지를 어때? 후보지. 이행이 진행 토지를 어때? 이행지.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참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전환이나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이용도를 향상시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좀 단골 메뉴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토지 어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에 이런 질문이 출제했죠. 부증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부증성 이러면서 불가능한 건 뭐가 불가능합니까? 물리적 공급이 어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반면 경제 공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지요. 뭐 때문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부증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과 경제적 공급성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Y축은 뭡니까? 가격이 되겠지요. 가격. 자, X축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0Q 좌표 표면에서 가격이 P0였을 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Q0다라는 겁니다. 그럼 P0와 Q0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요. 이처럼 가격이 P1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따라서 물리적 절대량은 Q0 그대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P1과 Q0 연결시키면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점을 어때? 연결시키면 이것은 어때? 이 같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직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네요. 참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이처럼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양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합니까?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곡선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한테 곧 있으면 또 탄력성 편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얘기해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옷가게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사면 옷을 한번 잡아당겨 보겠죠?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많이 늘으면 뭐라고 합니까? 탄력적. 적게 늘으면 비탄력적. 이런 표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탄력적. 적게 증가하면 비탄력적. 표현을 쓰겠죠?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럼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토지의 물리적 공선은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물리적 공급이 어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수직의 모습.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은 Q0다. 그럼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지요. 가격이 P1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보세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때? 공급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P0에서 P1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어때?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P1과 Q1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떤지 이와 같은 공선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공선이 결국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곡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참 토지의 경제적 공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 용도의 다양성이라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최근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우하향하는 공급을 지니게 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용도의 다양성은 특성에서 경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이야기. 따라서 토지의 경제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리적 공급선, 경제 공급선 그려봤습니다. 이런 정도 잘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평가의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다. 여기 소개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교재는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의 2번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니 기존 공급은 재고 공급이다. 이래 표현입니다. 아주 쉽게 이제 우리 아파트 시장을 가져봅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규 공급이죠. 그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자, 개발업자, 건설업자 같은 생산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 공급 또는 재고 공급이다. 그럼 이것은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는 개발업자, 건설업자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분도 여름 교재 평가를 2번 신규 공급, 기존 공급이다. 소개됐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보세요. 단기, 장기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럼 단기, 장기 이 개념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단기, 장기는 뭘로 구분합니까?
신규 공급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쉽게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있는 아주 짧은 기간을 뭡니까? 단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기. 그럼 단기는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기는 기존 공급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기 공급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려보자. 자, 이는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전체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다 생각하시고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Y축은 가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P 제로 Q다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 P 제로였을 때 공급량은 Q 제로다라는 거. P 제로와 Q 제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가격이 이제 P1으로 상승합니다. 지금 가격이 P1으로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어때?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량은 Q0에서 이렇게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Q1으로 공급량이 증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P1과 Q1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때? 이와 같은 공급선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의상 이것을 우리가 1번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다음은 이제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P1으로 상승했을 때 이제 공급량이 Q0에서 Q2로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 P1과 Q2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때? 자, 이 같은 공급선으로 나타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2번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1번 공선, 2번 공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단기 공선, 또 하나 어때? 장기 공선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이런 차이가 있네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 1번 공선은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이 크기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2번 공선은 공급량이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이 크기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 장기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럼 어때? 더 많이 증가하는 게 어때? 장기 공급 곡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더 적게 증가하는 건 상대적으로 더 적게 증가하면 뭡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선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항상 상대적 비교예요. 상대로 비교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장기 공급선 살펴봅시다. 이제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도가 급합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건 뭐 때문입니까?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 양이 많이 변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양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마치 옷가게에서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많이 일어난다 할 수 있겠죠. 반응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뭡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이를 들어서 이 사실도 알 수 있겠네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형사도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야. 뭐 때문입니까? 탄력적일수록 반응이 크다.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울기 형사도 완만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여기 보세요. 단기 공선입니다. 단기 공선은 장기 공선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도 더 급하잖아요.
기울여서는 더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양이 적게 변하면 반응이 적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이사하실 수 있겠죠? 비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 현상은 어때? 급해진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양이 적게 변하다. 반응이 적죠.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현상이 급하죠? 예,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장기 공선은 단기 공선에 비해서 기울기 현상이 완만하죠? 더욱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 공급과 단기 공급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더욱더 탄력적이 되겠다. 그리고 단기는 어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탄력적일수록 반응이 크죠? 양이 많이 변한다. 그래서 기울기 현상은 어때?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반응이 적다. 양이 적게 되니까 기울기 현상은 어때? 급해진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저희 탄력성에서 또 한 번 이야기 드릴 거예요. 또 근데 잘 보세요.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어때? 기울기 현상도 완만하죠? 뭐 때문입니까?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반응이 크죠? 탄력적이다. 다음은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현상도가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자, 반응이 적죠?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어때? 탄력적. 단기는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편걸 3번 단기 공과 장기 공급이다. 여기 소개된 내용이에요.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스를 보세요. 그림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상대기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좌측 그림이니까 상대적으로 기울기 현상 급하죠? 뭡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우측에는 상대적으로 기울기 현상도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완만하니까 뭡니까? 장기 공급 곡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의 유형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이제 102페이지 양괄호 2번 봅시다.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부동산의 부증성, 개별성 특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부증성 이거 뭡니까?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우리 토지만 따진다면 부증성 이론에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사실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러면서 표현상 어때?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때 비탄력적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토지만 따진다면 부증성 이론에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 할 수 있겠죠? 완전 비탄력이지만 학자들은 탄력적이 못하다 이러면서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성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하는 건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개별성 이로 인해서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출제했던 겁니다. 잘못돼 있죠? 왜? 개별성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하는 건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부동산 공급을 어때? 비독점적입니까? 아니죠. 어때? 비가 아니라 부동산 공급을 어때? 독점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부증성, 개별성 특성은 부동산 공급을 어때?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이죠?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독점적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잘 이해하셔야 바겠습니다. 자,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 그랬죠? 내가
내가 공급하는 건 독점이 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개별성 이래서 부동산 공급을 어때?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은 공간이다, 위치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죠?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공간을 공급한다, 위치를 공급한다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공간성, 위치성 등의 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인식할 경우 부동산 공급은 물리적 존재량인 물리적 공급, 경제적으로 가용한 경제적 공급, 신규 보존 등에 의한 법률적 공급의 성질도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번 뭐 이런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부터 부동산 공급의 유형 및 특징이다. 이분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고 103페이지를 보세요. 103페이지는 예제 두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제가 기본 이론과정에서 이런 게 풀어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예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 요인이 아닌 것은 이리 묻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먼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주택의 공급 곡선이에요. 주택의 공급선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주택의 공급 곡선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어때? 주택 공급선 일통해서 주택이 어떻습니까? 당해재화다. 이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당해재화는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묻고 있죠. 그럼 주택의 공급선을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는 그게 어때?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뭐어요? 그럼 공급의 증가 요인이 어때? 아닌 거 찾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조건은 동일하라 했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가 보고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은 자, 이제 주택 건설체 수요의 증가다. 생각 보세요. 그럼 당해전 주택이죠. 따라서 주택 시장이 되겠네. 이 같은 주택 시장에서 주택 건설대 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 건설대 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다 동일한데 주택 건설대 수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주택의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2번 보세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주택을 짓기 위한 원자재 가격이다. 이는 결국 뭡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되겠죠. 반드시 공급을 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자, 그럼 원가 부담 줄어들겠죠. 따라서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얼른 어때? 원자재 하락할수록 공짜자산 원가 부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은 증가한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봅시다. 3번은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이자율의 상승이다. 자, 이렇게만 주어진다라면 이자율의 상승이다. 이렇게만 주어진다라면 어떻습니까? 자,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돈 빌려서 주택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고 또 이자율이다. 이는 자, 공급의 변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급될 때에서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원값 늘어나니까 당연히 돈 빌려서 주택 지어서 공급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공급도 감소하는 요인이다라는 거면서 본 문제는 자, 지금 어때? 주택의 공급선 이와 관련됐죠. 그럼 주택시장에서 어때? 공급 쪽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 쪽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문제는 공급 쪽 묻고 있으니까 공급의 감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3번 질문 잘 보세요.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금리가 어때? 상승하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하더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금리가 상승하더라. 그럼 이때 주택담보대출은 누가 받는 겁니까?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어때?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는 수요 쪽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수요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주택 살려고 합니까? 안 하겠지요.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어때?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이다. 이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쪽을 고려해야 됩니까? 수요 쪽을 고려한다. 왜?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고 사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수요자라는 이야기예요. 수요자다. 따라서 수요 쪽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이자율의 상승 이렇게 되면 공급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 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자율의 상승이다. 뭐 이것만 생각하도 당연히 공급의 감소니까 공급의 증가 요인은 아니겠지요. 여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인데 정확히 이해합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이다. 이는 누구 입장이니까? 수요 입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튼 동그라미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자율 상승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 지문이 어떻게 구성됐다. 여기 떠서 내용은 어때?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자 동그라미 3번 2번은 수요의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다. 자, 길순이 향상됐죠? 당연히 이는 어때?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 원가 절감이다. 이 표현을 보더라도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봅시다.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이다. 자, 잘 보세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이다. 나와 있죠? 이때 자, 토지를 뭘로 볼 것인가? 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되겠죠. 이때 토지는 뭐가 됩니까? 생산 요소가 되겠죠? 생산소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만큼 원가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는 어떻습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겠네요. 이처럼 보기 1, 2, 4, 5번은 모두 어때? 공급의 증가 요인이죠. 3번은 수요의 감소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지문을 보시면서 기술 수준이다. 생산 요소 가격이 나오면 어때? 반드시 공급도 그랬죠? 공급 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관에서도 예제 한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상당히 난이는 제가 안 풀어드리더라도 꼭 여러분들 때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절 부동산 공급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 104페이지 3절로 넘어갈수록 하겠습니다. 3절은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자 먼저 여기를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이때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죠. 수요 법칙을 그림 표현한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이때 공급 법칙에 의해서는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죠. 그림으로 표현한 게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네요.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이 내용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수요 곡선
수요선, 공급선 모두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 사이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한 좌표 평면상에 있을 때 수요선, 공급선 때 동시에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좌표 평면상에 수요선, 공급선 어때 동시에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Y축은 가격이지요. X축은 양이다. PQ 좌표 평면에서 수요선, 공급선을 동시에 나타내자. 자, 수요선 어때?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습이 되겠죠. 그럼 편의상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하향한다. 수요선 기호로 D. 다음 공선은 우상향하죠. 사실 토지의 물리적 공선이다. 이런 때 수직 각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 되겠죠. 이런 건 다 예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외를 하고 공선 우상향한다. 우상향 곡선이 되죠. 이도 편의상 우리가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직선 모습으로 나타내고 공선 기호로 때 S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격이 P1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P1이라는 가격가에서 수요량과 공략 크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수요량은 수요 곡선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 된다. P1이라는 가격에서 수요 곡선과 만난 점에서의 양, 이 크기가 P1이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이 되겠지요. 공량은 P1이라는 가격에서 공서 만난 점에서의 양, 이 크기가 되겠네요. 거기 따라서 P1이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P1이라는 가격에서는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시장의 상태를 우려볼 것인가? 수요가 넘쳐난다서 어때? 넘쳐난다서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초과 수요다. 자, 그럼 그림 통해서 자,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어때? 더 많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살 현상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P2라는 가격입니다. P2라는 가격하에서 또 우리가 수요량 공량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은 수요선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 되겠죠. 이 크기네요. 자, 공량은 공성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다.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럼 보세요. P2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네요. P2라는 가격에서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시장의 상태를 뭐라 할 것인가? 공급이 넘쳐난다 해서 이때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초과 공급이다. 자, 그럼 그림 통해서 봅시다. 자, P2라는 가격에서는 이 크기만큼 공량이 어때?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팔려서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잘 기억하세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살려서 더 많은 거죠.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팔려삼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되겠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어때? 하락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 초공은 가격 하락이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시장에서 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 끝에 결국은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다라면 결국은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면
같다면 초과 수요나 초공급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시장의 상태를 어떤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균형이다.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네요. 그럼 균형이 이런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어때? 같았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 이때가 어때? 균형이다. 사실 수요량과 공량이 같다면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존재하지 않겠죠?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서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만족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시장의 상태를 우리가 균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수요량은 어때? QD. 자, Q는 양이죠. D는 수요다. 공급량은 어때? QS. Q는 양이죠. S는 공급이다. QD와 QS가 같았을 때, QD와 QS가 같았을 때, 이때가 어때?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끝에 결국은 수요량과 공량이 같은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균형 조건이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다는 거예요. QD는 QS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그림 통해서 한번 잘 봅시다.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수요성과 공성이 교차하는 이 점이란 이야기예요. 수요성 공성이 교차하는 이 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점에서는 어때? 수요량도 이 크기가 되겠죠? 공급량도 어때? 이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수요량 공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균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성 공성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점을 흔히 균형 또는 어때?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균형 하에서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균형에서 가격은 바로 여기가 되겠지요. 이때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균형 하에서의 가격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균형 가격을 우리끼리 약속하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균형 가격은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한다는 겁니다. 다음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어요.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이 점입니다. 바로 이 크기가 되겠지요. 이 크기. 참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을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균형 수급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수급은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지요. 균형 수급량 이걸 줄여서 어때? 우리가 균형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그동안 가장 많이 어떤 게 균형 거래량이에요. 간혹 한 번씩 균형 수급량, 균형량 이런 표현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제 용어인 균형 거래량 앞으로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거래량 바로 이 크기가 되겠죠?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또 약속합시다. 균형 거래량 어떻게 표현하기로? Q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수요성과 공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지요.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균형 하에서의 가격을 뭐라 합니까? 균형 가격이란다. 다음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은 어때? 균형 거래량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이제 이 같은 균형 가격에서는 이제 하나의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P 스타라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어때? 이 크기가 수요량이고 이 크기가 공급량이지요. 그래서 P스타라는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어때? 공급량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겠죠?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습니다. 다릅니까? 같죠? 왜?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크기는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되겠지요. 이 크기는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략 같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이 등식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또 쉬워질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처럼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략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이 300이었을 때 수요량이 400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를 든 겁니다. 균형 가격이 300이었을 때 수요량이 400이요. 그럼 당연히 공량도 얼마 됩니까? 400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얼마 되는 겁니까? 40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계산하고 수요량이나 공량 아무거나 하나만 찾는다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균형 형성 원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 상단에 1번 챕터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소개되어 있죠. 1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이제 자 위 읽어보셔도 되겠죠. 양을 1번 균형 조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림 어때 우리 이렇게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측에 양권의 2번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이다. 이분도 제가 기본 이론에서 밑줄 다 그어드렸죠. 밑줄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권의 2번 세 번째로 끝부분 보세요. 균형 가격하에서는 다음의 등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박스에 등식이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는 뭡니까? 수요량과 공략 같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이 등식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해서 이제 계산 문제 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105페이지에 연습 문제 소개도 있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봅시다. 자, A적 오피텔 시장 공급량이 3P고 돼 있죠? 공급량 QS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3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량 QS죠? 3P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A적 오피텔 시장 수요 함수가 QD1은 자, QD1은 자, 1은 생략했습니다. QD1은 1200 자, 마이너스 P에서 QD2는 자, QD2는 1600 마이너스 P로 변화했다. 1600 마이너스 P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때 A적 오피트 시장의 균형 가격이 변화하는. 자, 이래서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이걸 묻는 문제예요. 결국은 어떤 우리가 균형 가격을 계산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공급 함수는 동일하지요. 그럼 공급 함수는 동일한데 지금 뭡니까? 수요 함수만 변했다는 이야기죠. 수요 함수였다. 그럼 당초 수요 함수는 이 부분이고 자, 새로운 수요 함수는 이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다. 그래서 공급 함수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당초 이 조건 하에서 어때? 우리가 균형 가격을 계산하면 되겠다. 당초 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을 계산되었고, 다음은 이제 새로운 조건에서 자, 수요함수는 변했죠? 공급함수는 그대로예요. 수요함수는 변했다는 이야기. 그럼 새로운 조건 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건 하에서 어때? 균형 가격을 어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당초 조건 하에서 균형 가격을 계산해 보자. 항상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균형 가격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 조건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균형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다. QD는 QS일 때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때? QD는 QS일 때 균형이죠. 이때 가격이 바로 뭡니까? 균형 가격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D 수요량과 QS 공급량이 같았을 때 균형이다.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당초 조건에서 QD는 얼마입니까? 1200 마이너스 P죠. 자, QD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1200 마이너스 P다. 그대로 QD에 1200 마이너스 P 대입하시면 되겠죠? QS는 얼마입니까? QS는 3P네요. 그럼 QS에 3P 대입하시면 되겠죠. 3P다. 대입해서 QD와 QS가 같았을 때 이때 가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좌우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좌변 정리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분이 좌변이 되겠죠. 좌변이 되고
다 이분이 어때? 우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좌변이나 우변에 항목 하나만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항목 하나만 넘겨줄 땐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좌변을 통째로 바꾸면 부호는 어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도 공부한 지 오래다 보니까 이분도 혼동되시면 굉장히 많다는 게 제 강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좌변, 우변 중에서 항목 하나만 이동시킬 때는 부호는 바뀐다. 항목을 통째로 좌우변 바꾸면 부호 변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 마이너스 P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어때? 항목 하나만 넘겨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 P가 되겠지요. 그럼 우변은 3P 플러스 P가 되겠네. 좌변은 얼마입니까? 1200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요. 자, 1200은 3P에 P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P는 1P가 되겠죠? 그럼 3P에 1P 더하니까 어때? 4P가 된다. 정산하면 3P에다가 P 한 장 보태니까 P가 몇 장이야? 4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변을 통째로 바꿔버리면 부호 변경이 없겠죠? 어떻게 됩니까? 4P는 1200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2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겠지요. 생략하고 바로 네, 자 1200은 4P라서 4로 나눠버리면 얼마 됩니까? P는 예, 4로 나눠버리면 얼마입니까? 300이 되겠죠. 당초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0이 되는 것이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다음 예, 자 새로운 조건하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항상 균형 가격은 어떤 상태가 이다?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돼서 균형 조건을 떠오르지 않았죠. 균형 조건 뭡니까? QD는 QS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새로운 조건에서 QD는 어때? 1600-P가 되겠지요. 자 지금 새로운 조건이니까 당초 조건 1200-P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는 새로운 조건이니까 QD는 1600-P다 생각하시고 QD에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요? 1600-P 대입하시면 되겠죠. QS는 어때? 3P 그대로죠? 3P다. 이게 같았을 때가 바로 어때? 균형이다.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겠지요. 따라서 좌변 정리합시다. 자, 마이너스 P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네, 항목 하나만 이동시키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P가 되겠네요. 좌변은 1600이 되겠고 우변은 3P 플러스 P가 된다. 그래서 1600은 3P에 비례하니까 4P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도 네, 생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어요.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4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4로 나눠버리면 P는 얼마가 됩니까? 400이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400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300이지요.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400이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어때? 100만큼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문제는 뭘로써요? 균형 가격이 얼마큼 변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요. 얼마큼? 네, 100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만큼 상승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이니까 100 상승 나와 있죠? 답은 4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좀 되시면 되겠어요. 제가 심화하는 과정 통해서 계산 문제도 많이 대비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쓸 때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어때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산 문제 모아가지고 테마특강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모아서 풀어보면 훨씬 더 나아질까 생각하고 지금은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26회 때 출제된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하나를 더 넣어드렸어요. 네, 자, 111페이지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예제가 들어있죠. 네, 이건 28회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상단에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A적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 플러스 1시점으로 변할 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T 시점에서 T 플러스 1시점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게 나니까 또
혼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T점에서 T 플러스 원시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1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T점이 당초 조건이라면 T 플러스 원시점은 어떤데? 변경, 새로운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의 변화는 자, 이처럼 당초 조건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론에서 결국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묻는 문제다. 우리 조금 전에 예제 풀어봤죠? 여기서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물었어요. 그러나 이 예제는 뭡니까?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거래량 두 가지를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만 고려합시다. 박스를 보세요. 네, 아파트 공급함수 QS는 얼마입니까? 2P다라는 거지요. 다음 T점 아파트 수요함수는 이제 QD1이죠. QD1은 900 마이너스 P가 되겠고, 다음 T 플러스 원시점입니다. QD2가 되겠죠. QD2는 1500 마이너스 P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문제는 결국 이 내용이죠.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요 함수가 어때? 수요 함수가 변한 경우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 조건이고 이게 변화된 새로운 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먼저 당초 이 조건을 고려해서 어때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초 이 조건을 해서 균형 가격, 거래량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조건을 고려해야 되겠죠? 공급함수는 똑같고 수요함수만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야. 이게 새로운 조건이죠. 그럼 여하튼 새로운 조건을 고려해서 자, 어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한다면 어때? 양자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초 조건을 고려합시다. 항상 우리는 균형 가격을 구하는데 균형 가격은 어떤 상태 가격이다. 균형 하에서 가격이다. 그래서 함수식이 QDQ에서 나왔으니까 균형 가격을 구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균형 가격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란 이야기예요. 어때? 균형 조건 떠오르자. 균형 조건은 뭡니까? QD는 QS다. 그 이야기죠? QD에 대입하고 QS에 대입만 하면 되겠지요. 자, QD 얼마입니까? 당초는 900. 자,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자, 900 마이너스 P죠? QS는 얼마입니까? 2P가 되겠네. 2P. 이게 같았을 때, 자, QD와 QS가 같았을 때 이때가 균형이다. 이때 가격 균형 가게 되겠죠. 그럼 자, 좌우변 정리합시다. 자, 마이너스 P 이제 이것만 우변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야. 자, 좌변 항목 하나만 우변이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예, 그럼 부호가 바뀌니까 자, 마이너스 P를 우변이면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럼 2P에 P를 더하니까 어때? 3P가 되겠다. 3P는 얼마입니까? 좌변은 900이 되겠죠. 3으로 나눠버리면 P는 얼마 됩니까? 300이 되겠다. 그럼 당초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300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균형 가격이 300이었을 때, 자, 수요량,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 같겠죠. 왜?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했어요.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 자체가 균형 거래량이다. 그럼 어때? 이제 수요량, 수요량 QD 이걸 구해볼 수도 있고 공급량 QS 구할 수도 있겠죠? 아무 쪽이나 한쪽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QD 이거 대입해 봅시다. 이 대입하면 자, P에 얼마 대입하자? 300 이걸 대입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900에서 300 빼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600이에요. 600이다. 다음 가격이 균형 가격 300 했을 때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2 곱하기 P에 얼마 대입하자? 300 대입하니까 당연히 600 같죠? 그래서 따라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계산해내고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 공급량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당초 조건을 구해서 균형 가격은 300, 균형 거래량은 600이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 거래량 계산해보자. 역시 자, 우리가 균형 가격 먼저 계산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계산해보자. 자, 균형 가격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 조건 또 그랬죠? QD는 QS다. 그럼 새로운 조건에 QD는 얼마입니까? 1500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자, 1500 마이너스 P입니다. 자, QS는 어때? 2P로 동일하죠? 동일하다. 2P다. 이게
같았을 때 가격이 어때? 균형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 가격이 이제 균형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P를 우변 넘기면 좌변에 항목 하나만 이동시켜준 셈이 됐죠. 부호가 바뀌겠지요. 자, 2P에 자, 사실은 2P 플러스 P가 되겠죠.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P에 1P 더하니까 3P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우변은 3P가 되겠습니다. 좌변은 얼마입니까? 1,500이다 할 수 있겠죠. 1,500. 그럼 자,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요. 그럼 P는 얼마가 됩니까? 500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500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균형 거래량 구해봅시다. 자, 균형 가격이 여기 보세요. 균형 가격이 500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 같겠죠? 이 자체가 균형 거래량이다. 그럼 수요량이나 공급량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수요량 구해봅시다. QD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1,500에서 P를 빼주면 되죠. P가 얼마입니까? 500. 500했을 때 수요량이다. 그럼 1,500에서 500 빼주니까 수요량 QD는 얼마 됩니까? 1,000이 되겠죠. 물론 공급량을 계산해도 2 곱하기 5배니까 1,000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나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은 500, 균형 거래량은 1,000이다. 이 사실 알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럼 자, 수요 함수가 이처럼 변함에 따라서 결국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만큼 상승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1000으로 400만큼 어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찾았죠. 균형 가격은 200 상승, 균형 거래량은 400 증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보세요. 보기 2번 보시면 자, 보기 2번 시간 균형 가격 200 상승이다. 균형 거래량 400 증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좀 되시면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 문제는 제가 두 문제나 풀어드렸습니다. 틀려보니까 꼭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